역사적 상황을 조금 짚어보길 원하는데요. 카메라가 등장했죠. 샷다님, 카메라의 등장은 예술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카메라는 이전까지는 사실 회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모방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메시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이 사실 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존재고 이 자연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표현할까 해서 살결의 피부 붓터치 하나 없이 아름다운 그런 살결들 그리고 뭐 커튼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그런 형태였다면, 사실 모방을 누구보다 잘해 줄 수 있는 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막 10년 20년 공부한 미술가가 그린 것보다 훨씬 잘 찍혀서 나오는데, 그러면 회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화의 종말이 왔다.' 사람들이 종말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데, 이 지금 단토도 예술의 종말을 얘기하고 저기 후쿠야마 저기 선생님은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회화의 종말,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시기였는데, 사진이 발명됐다고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회화가 멸망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회화는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회화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저거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그려야 되냐? 그럼 여기에 어떤 걸 담을 수 있냐? 거기서부터 바로 현대미술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발전들이 시작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가 정말 등장해서 이제는 그대로 모방하는 예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주의 회화, 그려서 뭐 사진으로 찍으면 되지라고 한 거죠. 그래도 회화는 중요해. 그림 그리는 분들은 그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회화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때 회화의 존재의에 있어서 우리 뭔가를 막 모사하거나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하지 말고 회화 자체만의 물질성이 있잖아. 그냥 이 질감도 있고 색감도 있고 양감도 있고 이런 물질성을 강조한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기여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냥 회화는 회화야. 라고 했던 게 실은 모더니즘이에요. 그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평론가 이름이 클레멘트 그린버그이고요. 그린버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단토화는 의미가 중요해, 예술 철학이 중요해, 작가의 의도가 중요해, 그래야 예술이야 라고 바라본 이 단토화는 조금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입장을 취한 미학자, 평론가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토는 이러한 회화의 본질, 물질성을 강조한 모더니즘 예술의 종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적인 미학이죠. 근데 여기서 철학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거고 그게 지금의 현대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토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술은 이래야 돼. 예술을 하려면 스타일은 이래야 되고 메시지는 담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단토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철학만 있다면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셋다님도 언급해 두셨듯이 컨템포러리 예술이라는 단어가 쑥 부각이 됩니다. 이러한 컨템포러리 예술이 지금의 현대 미술의 결과 굉장히 맞는 개념이죠. 모든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미술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주는 회화거든요. 그리고 조각이 또 가끔 들어가고 최근에는 사진도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한때는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했던 게 역사가 흐르니까 또 찾는 사람이 생기고 관련된 이론이 탄탄해지면서 새로운 또 예술을 대변하는 작품이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예술이라든가 다양한 테크를 활용한 예술도 나중에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토는 예술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을 작품에 있는 어떤 감각적인 차원 이런 거를 벗어나서
예술계, 아트 월드인 거죠. 여기에 있다고 봤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셰따님이 한 번 더 달아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술의 종말과 제가 소개해드린 앤디 워홀과 듀샹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짝 덧붙여 주실 의견이 있을까요, 셰따님?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뒷얘기를 해 볼까 해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단토에게 가장 중요한 두 작가가 듀샹과 워홀인데, 사실 단토는 워홀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듀샹에 관심을 가진 건 워홀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를 다 떠나서 그럼 듀샹 그림 못 그려 갖고 그냥 저거 가져와 갖고 설치해 놓고 '저거 예술이라고 자기가 떠든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파리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본 작품 중에 하나가 듀샹의 작품이었어요. 그게 다들 아시는 그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나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노란 색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계속 노출을 열어두면 그 잔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잔상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하나의 형태가, 어떤 사람의 형태가, 이제 제목으로는 우리가 이제 나부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벗은 여자. 이제 나부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걸 저는 이제 미술사 수업에서만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 사진처럼 이런 움직임을 표현을 했구나 였는데, 직접 가서 봤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질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 아, 작품이 엄청 컸고. 진짜요? 저도 그 네. 도판으로 그냥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네.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작품 제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나부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목 네. 그대로 약간 네. 완전 사람 형태도 아닌데 그 사람의 움직임의 그 몇 초 몇 초 순간을 한 화폭에 다 묘사해 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도 재밌네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음. 그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나요? 저는 압도당했었어요. 그래서 압도당한 작가가 몇 명 있었는데, 듀샹과 그리고 후에는 프랜시스 베이컨,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도판으로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깨부숴 준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듀샹의 그 작품들을 보다가,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충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와 진짜 아름답다.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충분히 가득 담겨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듀샹이 뭐 그림을 못 그리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기술력이 딸리거나 그런 작가가 아니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 작가는 아름다움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내던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듀샹의 팬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샘을 갖다 놓은 이 듀샹의 의도를 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듀샹이 생각했을 때 공산품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약간 시각적인 다양함을 표현해 주고, 이걸 뒤집어 놓아서 또 다른 뭔가 시각을 제시해 주고 블라블라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듀샹은 딱 잘라 얘기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미적인 표현을 할 그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이것 자체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것 자체가 내가 선택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명료하게 해 줘요. 그리고 단토 역시나 그 이야기를 같이 짚어 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듀샹을 멋지다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워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미적인 요소로서 탄생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워홀이. 이 하비가 만든 브릴로 상자는 브릴로 그 수세미를 팔기 위해서, 판다는 행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제작한 아름다운 박스이고, 그 박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사 와서 전시를 한 게 아니죠. 다 직접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크 스크린을 찍어내서 그 상자를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브릴로 상자 외에도 다른 다양한 상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인즈 맞나요? 케첩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해진 거는 이제 브릴로 박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지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단토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앤디 워홀의 이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가 미적인 요소를 배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없애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 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했느냐에 대한 고민을 워홀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샹이 미를 배제해서 그대로 예술로서 보여줬다면 이걸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뒤샹보다는 워홀을 조금 더 대단한 아티스트다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견해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책을 보니까 워홀이 그 상자를 선택한 것은 그것의 미적 성질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적 성질은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 소비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토가 했던 말은 아니고요. 단토의 견해를 분석한 파파로니라고 하는 그 비평가, 이 저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1964년이었거든요. 10월에 뉴욕의 폴 비앙키니 갤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전시회 이름이 미국의 슈퍼마켓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전시 그 명처럼 뭐가 있었냐, 실제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이랑 소비자 광고물이 쫘르르 쫘르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냥 식료품점의 진열 방식까지 그대로 모사했는데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미국의 소비 사회 본질을 이제 드러내고 비판하고 비평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그렇게 전시하면 의미가 없죠. 이미 했던 거니까.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단토는 예술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2021년쯤에 NFT 붐이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저명한 큐레이터분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수많은 큐레이터와 디렉터, 감독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거는 예술에서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공부를 하고 그 예술사의 맥락을 이해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작품을 창작하고 또 그거를 큐레이팅 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 견해,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토의 견해가 지금에도 굉장히 현대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이런 단토의 주장, 예술에서 이론이 중요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작자로서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단토가 좋았던 이유는 저는 미술관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왜 흔히 저희 돌 깨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나는 제가 가지고 있던 뭔가 고정관념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깨부숴주는 그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에게 새로운 그런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되게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론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뭐 여기서 그 표현으로는 미적 그런 요소에서 지적 요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대 예술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그 내용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티스트가 이거를 만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잖아요. 여기에 어떤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내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고 있는지를 담아내기 때문이야말로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예술 자체를 사실 고런 표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품을 중립적으로 보면은 그건 예술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진짜 실제였던 역사와 그런 이론들을 포함해서 이 예술 작품을 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형태의 해석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게 없으면 예술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 종말을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술을 종말을 맞이한 거는 사실 이때까지는 미술은 진화해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더 나은 미술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통해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나는 그런 계속한 진화론적인 그 미술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 끝난 거는 종말을 맞이한 거는 이 예술 자체가 아니라 이 미술의
역사, 진화론적인 역사이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멋있게 표현한 학자분이 계셨는데 이 "예술의 종말이라는 건 멈춤이 아니라 완결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종말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여기에 내가 어떤 가치와 의도만 담았다면 이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지점이 작품을 볼 때 정말 수많은 작품을 보잖아요. 전시도 보고. 그런데 항상 무슨 이론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시 전공자의 비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굴러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직업병. 맞아요. AI 아트 작품을 되게 많이 보고 AI 아티스트 분들 인터뷰도 하면서 '단토 이론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생성형 AI가 계속 새로운 툴이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AI를 활용한 작품이라는 게 좀 티가 나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작품의 일부로 활용을 하거나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쓰거나 그리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인 또 다른 작품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어쨌든 계속 좋은 툴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이미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술을 미술대학 나오고 작가가 되고 요런 그 일반적인 코스를 밟은 분들만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아티스트고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모두 예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두 예술 시장에 자리 잡는 건 아니잖아요. 컬렉터가 생기고 시간이 흘러도 예술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론이 여전히 컨템포러리 아트, 예술계에서 중요한 지점인데, 그런 면에서 예술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단토의 견해는 현대 미술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영향력이 크고 뿐만 아니라 NFT 아트, 뭐 메타버스 아트, AI 아트에 이르기까지 첨단 과학 기술과 만나서 태동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에도 여전히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미지들, 작품들 중에서 변별력을 지니려면 작가의 철학이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이건 이제 나중에 작품이 판매되거나 했을 때 뭐 고가의 작품이 판매되고 작품 가격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세금 얼마나 내느냐 혹은 이게 지식재산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법이나 저작권법이나 아직 이 AI 분야가 논쟁 중이긴 한데 그 지점에 있어서도 작가가 얼마나 본인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반영해서 창의성을 구현했느냐가 또 중요한 역할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법의 여러 판례에 또 반영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AI 작업을 하든 뭐 디지털 아트 작업을 하든 회화 작업을 하든 창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시간 날 때 저희 팟캐스트도 들으시고요. 이런 이론 공부, 철학에 대한 고민도 계속 차곡차곡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테크와 접목한 작업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예술계, 지금의 현대 예술계,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봤을 때 주목받는 그런 디렉터라든가 큐레이터라든가 뭐 비엔날레나 뭐 아트페어를 이끌어가는 그 선도 있는 분들 봤을 때 이 철학과 이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트 컬렉터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예술품을 많이 사긴 했지만 이런 현대 미술의 담론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약간이나마 이런 미술사와 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저희 방송이 또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 책에는 워홀과 뒤시앙 외에 또 수많은 예술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어떤 작가의 작품들이 작가님은 인상적이셨나요?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 중에 사실은 파파로니 큐레이터님이 이제 단토를 표현하는
그 다시금 표현하는 데 쓰셨던 예시로서 많이 들고 있는 작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중에 세리 르빈이라는 작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커 에번스라는 사진 작가의 전시회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다시 전시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번스라는 원래 사진 작가님은 사진을 그런 대공황 시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들, 농가의 인물들을 촬영을 해서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정부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금 시간이 흘러서 그 이미지를 찍어서 그 이미지 자체를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그런 다른 작가의 작품을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마치 나 이 작품을 다시 전시합니다라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하면서 사본의 사본을 다시금 이제 전시한 작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기도 하고 비슷한 예로서 그 마이크 비들로라는 작가를 소개를 해 주시는데 그 잭슨 폴록이 아니다라는 작품을 제작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폴록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서 작품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잭슨 폴록 액션 페인팅 있잖아요. 그 붓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마음대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의 추상회화 아까 민지 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그린버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제 이렇게 떠받들였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잭슨 폴록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폴록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걸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해서 '폴록이 아니다.'라는 연작품을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뭐 앤디 워홀의 팩토리가 아니다라는 작품으로 이 브릴로 박스를 복제하거나 혹은 그 팩토리와 관련된 되게 유명 사람들을 뭐 구겐하임, 패기 구겐하임이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우처럼 주변 지인들을 고용해서 배우 연극을 하게끔 시킨다든지 이런 재밌는 활동을 했던 작가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개념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네요 보니까. 만약 지금 '이건 크립토 펑크가 아니다.' 뭐 이런 전시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부터는.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는 무조건 작가의 철학이 반영돼야 하니까. 근데 저도 그 챕터 주디의 방에서라고 하는 챕터거든요. 지금 파파로니가 단토의 견해를 미학적 견해를 분석하면서도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 챕터인데 여기에서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그 세제 상자가 이 작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토 역시 예술 작품은 결국에 다른 작가들 또 다른 창작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개괄이라고 볼 수 있는 챕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신디 셔먼의 작품을 언급한 부분이 여전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디 셔먼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샷다님? 네. 이제 신디 셔먼은 어떻게 보면은 사진 작가, 현대를 포스트 모던을 연 여성 사진 작가로서 너무 대표적이다 보니까 음. 거의 대부분의 그 현대 미술관에서는 소장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자주 보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무제 영화 스틸이라는 음. 연작인 듯하고 그거 외에도 저는 고 작품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과거의 그 추상들을 다시금 재해석했던 그런 음. 작품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신디 셔먼이 어떤 작가냐 하냐면 이거 그냥 또 대학교 1 학년 미술사 할 때 나오는 그 작가잖아요. 예술사에서 너무 중요한 작가고 최근에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이제 전시할 때도 신디 셔먼 작품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차용이라고 하면 가져오는 거죠, 이미지를.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갖고 와서 또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어 근데 이 신디 셔먼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제목 없는 영화 스틸 작업으로 유명해요. 1977 년부터 1980 년까지인데요. 주인공이 자기인 건 거예요. 퍼포먼스를 본인이 하는데 내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상으로 분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입고 그래서 그녀들을 재현을 해요. 그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재현을 하는데 기존의 사진들을 그대로 베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작가가 되는 건데
어떤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가짜 이야기, 정말 스토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허구의 장면을 이미 담고 있는 그 이미지를 재현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쓱 보면 사실 같아요. 루포 사진 같아 보이는 작품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디 셔먼은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 뭘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다양한 재미난 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디 셔먼의 작품을 다루면서 이 신디 셔먼과 같은 작가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에도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그 뿌리에 있다라고 분석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에 관한 단토의 이론 중 그냥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온 지점은 어떤 걸까요? 앞으로의 작업이나 전시 기획 등에 반영을 해볼 만한 이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샤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예술과 탄력사에서 주로 다룬 예술의 종말과 관련된 지점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지점보다는 미에 대한 단토의 해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미술을 아름다울 미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예술은 혹은 미술은 아름다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많이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의 종말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미적인 요소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미적인 요소보다 이 의도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전에 그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사실 어떤 뭐 여성상을 볼 때, 남성상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기준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예술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움과 추함 자체가, 역겨움 자체가 이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 학부 때 봤던 글 중에 그 여기서 아서단토와 반대편에 있는 데이비드 히키라는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비평가분이. 네, 그분의 그 보이지 않는 용이라는 책을 우연하게 접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예술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물론 아름다움 자체의 그 범주는 넓어졌지만 예전의 고전과 같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동의하고 '아 그렇지. 예술은 아름다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단토와 오히려 약간 동기화가 되면서 아름다움의 그 기준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근데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수많은 작가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창작자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컬렉터를 만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작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시진 않겠지만 갤러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미를, 아름다움을 보편적인 그 미를 구현하지 않는 작품들, 예를 들어 배설물이라든가 변기 뭐 등등 일상의 사물 이런 것들을 컬렉팅하세요라고 시장에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미술관 같은 데서 사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토의 그 이론 중에서 예술의 상업화에 대해서 여러 작가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한 그 챕터가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라는 건 예술의 상업화, 팔리는 작품,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작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 정말 바쁜 업무를 막 해나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좀 예쁜 거 보고 싶고 아름다움에 좀 가까이 가고 싶다 싶을 때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조차도 그런데 가서 뭔가 "이거 뭐 꼭 얘를 아름다워야 돼?"라고 하면서 다가갔는데 얼굴에 물이 삑 쏴지는 그런 설치의 작품을 만난다든가
너무 괴이한 난해한 행동을 하는 영상 작품을 만나면 고민을 하게끔 하긴 하지만 이게 꼭 쾌라고 하는 즐거움이라는 감각과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적이진 않긴 하거든요. 미술사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토가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본인의 철학을 반영한 이론을 중요시 여긴 여러 개념 미술가를 소개하는 챕터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베리가 지금 갤러리 신라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로버트 베리는 1936년도에 태어난 작가예요. 가스 탱크를 열어서요, 가스가 대기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주제로 뭘 그려요. 아니면 뭐 조각품을 만들어요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인생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작업인 작가들도 있거든요. 이 로버트 베리의 연작은 1969년도에 제작이 됐는데요. 베리에게 헬륨과 같은 이런 가스를 열린 공간에 살포하는 행위가 어떤 과학적 실험을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각 제작이래요. 3차원의 예술품이야. 헬륨과 같은 가스가 이 공간에 이렇게 살포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런 공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 조각을 제작하는 거야 라고 한 거죠. 일종의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 미술가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가스는 공중에서 어떤 형태를 취한다는 게 로버트 베리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과학자 같다는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은 기존에 우리가 물성을 지닌 뭐 찰흙이라든가 뭐 금속 등으로 만든 그런 일반적인 조각에 비해서 이 가스가 퍼지면 불안정하잖아요.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보이진 않아도. 대기 중에서. 이 불안정한 본성으로 인해서 공간에서 무한히 확장한다는 거예요. 무한히 확장하는 조각이다. 사진으로 남길 수도 없다. 팔 수도 없다. 나는 상업화에 또 반대한다. 막 이런 의견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아트부산 가서 갤러리 신라 부스를 봤는데 입구를 막아놨더라고요. 테이프로, 우런 테이프로. 그래서 작품을 전시해두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로버트 베리 그 작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알리는 홍보를 하고 이 작품을 전시해 둔 건데, 정말 이런 개념을 전시를 해둔 거죠. 그래서 이 지점도 단토의 미학과 연관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예전에 퐁피두 센터에서 피에르 위그라는 작가의 작품 이제 개인전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엔 이제 영상에 이제 한 하얀 개가 나오는데, 그 비디오 작품 안에 그 하얀 개가 한쪽 다리에는 완전 핫핑크의 그 색깔을 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 작품을 보고 조금 더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으면 전시장에 개가 한 마리 뛰어다녀요. 그래서 방금 제가 비디오로 봤던 그 개가 이 전시장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매체를 뛰어넘어서 내가 전시를 보고 있음에도 뭔가 이 시공간이 좀 어그러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개념적인 지점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전시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 대중에게도 재미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난 꼭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만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인생이 예술이지라고 하는 작가분들도 있거든요. 대단한 용기와 실천력을 가진 그런 작가분들이 있는데, 단토는 이런 개념 미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을, 그 살면서 예술 행위를 펼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NFT로 만들어서 거래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사람들에게 소장 가치를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예술사에서 단토의 입지에 대해서 나누는 챕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90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단토와 헤겔 미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단토 이론의 중심에는 헤겔이 1982년에 미학 강의라는 책에서 다룬 예술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헤겔도 예술의 종말을 말했고 단토도 그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겔은 예술이 너는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을 때 종말에 이른다고 봤는데, 이게 예술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술이 무엇인가 모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작품이 행위가 등장했을 때 이때 예술을 정의하는 임무는 철학이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해겔에 따르면 예술은 정신적인 내용이 이 철학이 감각적인 형식, 어떻게 작품이 예쁘고 아름답고 무슨 재료를 썼고 하는 이런 감각적인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정신적 내용이 더 위에 있을 때 우세해질 때 대체 예술이 뭐야?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철학자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해겔의 의견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술은 철학의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감성에 대해서 지성의 우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막 추상표현주의 저는 잭슨 폴록 되게 좋아하거든요. 잭슨 폴록 영화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캔버스에 미친 듯이 그냥 물감 흩뿌리잖아요. 근데 저는 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춤추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순간에 즉흥성과 에너지를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어서 저 좋아해요. 그래서 감성에 대한 지성의 우위를 인정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해겔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토 역시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미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겔에서 단토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종말은 정말 죽었다는 것인지 이들이 말한 예술의 종말에 대한 셋다님 아까 잠깐 의견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네. 해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민지 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예술이 가진 보면은 가치나 의미에 대해 해겔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형태로서 예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감각적인 부분과 이런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수평적이어야 하는데 예술은 더 이상 그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예술의 종언을 해겔에서부터 이야기를 했고 단토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져오면서 철학으로 단순하게 넘어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브릴로 상자를 봐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의 사유가 담겨서 이 작가의 의도가 담기면서 구체화된 그런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라는 지점에서 해겔 철학을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토가 이야기하는 예술의 종말은 아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지점, 가장 우리의 그 근본이 되는 지점이 바로 왜 원래 브릴로 상자는 예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견상 차이는 없는 저 워홀의 이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계속해서 연관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과 사물을 어떻게 구별해 주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자체가 하나의 또 의미가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술을 바라보는 이 시점과 그 방식 자체가 무엇이 예술인가를 판단하던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비평가들과 그리고 갤러리와 뭐 미술관들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의 이 시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서사나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 지금 남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온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아도 어떤 예술이든 탄생할 수 있다.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겔을 이제 말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어려워요. 옛날에 학교에서 막 정반합 외웠던 그런 거 생각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해겔이 예술에 있어서 기존의 예술 개념에 대해 종말에 이르렀다고도 했구나. 그래서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토가 말한 미적 경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단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생물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사물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술만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고요. 네. 단토가 미적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 또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아까 아트 월드 예술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미술 시장은 일종의 네트워크,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갤러리와 컬렉터 간의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이 아트페어와 수많은 갤러리들과의 연결,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아트페어와 또 국내와의 그 전시를 또 기획하고 주최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그래도 더 조명을 받지 못한 작가들 많잖아요. 작품들. 미디어 아트도 원래 그런 쪽에 속했고 너무 큰 대형 설치 작품도 소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면서 동시대의 어떤 예술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세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예술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요. 이게 뭐 AI 아트나 NFT 아트도 그 나름의 그 네트워크 커뮤니티라고 저희는 부르죠.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기존 전통 미술 시장과 예술 학계 뭐 등의 그 네트워크 커뮤니티와 새로운 기술과 만나서 태동하고 있는 예술계의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끊어져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끼고요. 조금 접점이라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영역을 오가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이 분리되어 있다.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되게 적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단토는 시간이 흘러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해석을 통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금의 회화의 위치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미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자, 여러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단토가 말한 예술계는 무엇인가요?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방금 민지님이 쭉 얘기를 해 주신 그 지점들이 되게 여러 예술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 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술에 관련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술은 사회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경제와 사회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 그 작품이 탄생한 이유 역시나 굉장히 밀접하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잭슨 폴록과 그린버그와 그 둘의 관계 역시나 그때 당시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을 이겨야 돼.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뭔가 미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진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소련은 지금 되게 이 프로파간다적인 이제 되게 확실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구상의 회화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건 되게 나쁜 거고 우리는 우리의 좋은 현대적인 진보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돼.'라는 그 흐름 안에서 탄생했던 게 바로 추상 표현주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린버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정치적이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다. 순수한 예술로서 무해하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예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작가이기도 했던 이 잭슨 폴록의 이야기들처럼 그래서 CIA의 그런 뭔가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전시가 되고 하는 형태가 있었던 이야기들처럼 예술계는 결국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점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부르디유의 사회학자에 더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단토의 예술계로 다시 돌아가자면 크게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단토의 예술계와 그 디키의 예술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디키의 예술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술계를 이루는 거, 예술의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컬렉터와 예술가와 그리고 기관과 미술관 같은 그런 기관, 갤러리와 같은 그런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의 제도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평가나 미술관에 가서 인정을 받는 시스템
이다라고 표현한 게 이 디키의 예술계고요. 단토의 예술계는 그냥 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쭉 설명해 왔던 그 수많은 것들, 맥락과 역사와 그리고 그 이론과 이런 그 작가의 의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건 외부의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그 모든 요인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예술계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술계만 가지고도 거의 2시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브루디의 맞아요. 이론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예술계라는 단어 이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뭐 의미가 다양하게 있긴 하겠지만 예술계의 의미는 다채롭긴 하지만 그 예술 사회학으로 넘어가서 예술계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닌 소득의 정도 그리고 교육의 수준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계급론 있잖아요. 그거와 그러한 자기 어떤 사회적 레벨을 가르는 데 있어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또 만나서 교육을 하기도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예술은 다 다가가는 거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당장 사진 못해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술은 무슨 예술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컬렉팅을 계속하거나 그런 분들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10만 원대, 100만 원대 신진 작가를 후원하는 20대의 심지어 어린이 컬렉터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의 양극화라는 이런 세계적인 문제죠. 그러한 지점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소득이 얼마냐, 있냐, 적냐, 교육이 얼마나 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아닌가에 따라서 예술에 대한 소양과 교양, 경험의 차이가 생기는 게 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고 저도 돈이 막 많거나 수많은 작품을 컬렉팅하거나 하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어쨌든 셋 따님과 저는 예술에 대한 소양을 좋으나 싫으나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일들을 해왔으니까 우리의 이런 지식과 경험과 자산이 그러한 곳에 일종의 예술의 전 민주화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예술의 혜택과 가치를 좀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계가 어떤 예술 사회학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브루디의 견해도 우리가 나중에 다루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예술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가 있는 사람들 VVIP에게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재미난 지점은 요즘에 또 새로운 신흥 컬렉터층, 소비층이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트 컬렉터들이 소액 그나마 상대적인 소액의 작품들을 많이 사는 경향을 보이고 그게 또 주요한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또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좀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술계라고 했을 때 단토의 의미는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회학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고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그 예술의 의미와 맥락을 이뤄나가는 모든 주체들을 의미하는 거고 디키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술 제도, 그 제도의 틀이나 맥락 안에서 예술이 뭐고 아니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예술 제도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예술계에 대해서 또 따로 다뤄보는 건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브루디유까지 한번 끌고 들어오는 걸로. 네네. 네, 브루디에도 이제 한번 네. 맞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 저도 민지님이랑 너무 공감해요. 예술 공부를 하면서 가끔 현타 올 때가 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음. 나와는 좀 다른 세상인데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그건 것 같아요.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 아무리 지금 당장 먹기에 부족하더라도 이거를 향유하기 위해서 물론 시간을 내는 게 어렵죠. 근데 쪼끔만 더 힘을 내서 예를 들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무료인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조금 활용을 해서 어렵거나 좀 다가가기 힘들더라도
조금씩 그것들을 바라보면 삶에 대한 그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살아가는 데 의미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철학가들이 맨날 싸우는 그 지점,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작가님들이 더 많으셔서 다들 이 여기에 공감하고 그거에 맞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예술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의식주에서 벗어난 이 예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지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지님과 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들으신 분 중에서 소감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발언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뭐 메시지 남겨 주셔도 되고요. 네. 궁금해요. 그냥 틀어 놓고 실은 다른 거 작업하시거나 뭐 설거지하시거나 청소하셔도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중에서 '이 이야기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내 작업을 해 나가는데 한번 연결을 시켜 볼까?'라고 하는 정도도 좋고요. 꼭 예술이랑 영역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교양으로 '단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늘 좀 알게 됐구나. 철학이 중요하지. 그럼 이제 내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같은 거 볼 때 그냥 사물 자체가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어렵다고 넘어가지 말고 '사물을 예술이 되게끔 하는 작가의 철학도 한번 책을 펼쳐 보듯 볼까?' 요렇게 접근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1 시간만 하자고 했는데 심지어 2 시간을 무슨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네요. 샷단님, 오늘 저희는 어땠는지 우리 소감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창문 닫아 놓고 사우나처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토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2 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리고 민지 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저한테도 더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요 그 지점에 대해서 피드백 중에 아주 간결하게 이거 너무 어려웠다. 적당했다. 쉬웠다." 정도만 남겨 주셔도 저희가 다음번에 또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런 지점만 알려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너무 더워요 지금. 소음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둘 다 막 창문 닫고 에어컨 끄고 지금 2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에게는. 우선은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설문을 돌릴까? 의견을 물어볼까?" 막 이런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둘이 좀 즐거워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자고 시작한 거고 예술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공유하려고 한 거니까 1-2 명의 작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고 서로 인사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계속 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조금 몇 번은 더 즐겨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견 주시면 또 반영해서 같이 즐겁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은 이 미학을 저는 전공한 지가 지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 저편에 있는데 왜 다시 꺼내 보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거의 8년 정도를 테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과생이었는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예술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가? 뭐 바이오 아트도 있고 다양한 첨단 기술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요즘에도 디지털 아트라고는 하지만 NFT로 부상했던 작가들이 디지털 아트 씬에서 재미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러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대미술계에서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기도 하고, 예술계에 또 다른 의미의 예술계에 속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신흥 예술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AI 아트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예전에 NFT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이런 곳들도 서로 귀담아 듣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연결고리 중 하나가 이미 역사에서 던진 예술에 관한 질문들, 이론들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건데 우선 저희도 말하면서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준 샤따님께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실은 제가 졸랐어요. 샤따님을 NFT 아티스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이 가진 어떤 지식과 또 소양, 감성, 지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귀담아 듣고 저도 배우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동안 공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이 써먹을 생각입니다. 이 기회를 듬뿍. 그리고 오늘 긴 시간 심지어 2시간 계속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큐어리어스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썬킴 작가님 또 요마원 작가님 그리고 저는 좀 처음 뵙긴 한데 아크릴 마스터님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전시장에서 뵌 야요 작가님 지금 송도에서 전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복합 문화 공간인 세서미 뮤지엄에서 2인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오프닝이라서 보러 갔었고요. 야요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쭉 쓴 글을 또 인스타그램에 이제 포스팅을 할 거예요. 어떤 한 작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멋진 회화 작품을 전시한 야요 작가님을 보고 인천에 살고 있는 NFT 아트 컬렉터나 작가분들이 또 다 모였거든요. 샨 작가님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야요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2021년, 2022년을 봤을 때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마스크 쓰고 막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저렇게 성장한 거 봐라고 마치 성장한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 뿌듯해하는 부모의 마음 있죠. 어떻게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실까 막 놀라워하면서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의 성장과 작품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축하했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아마 작가님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예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대의 창작을 이어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술, 회화만 예술 아니라는 거 오늘 느끼셨죠? 아서단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삶에서 예술을 창작하고 만들어가고 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 감사 인사 부탁드릴게요, 샤따님. 그리고 저희 문 닫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이 들어주셔서 그리고 민지 님도 이걸 준비하신다고 사실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거든요. 즐기지만 또 서로 채찍질도 하면서 힘들어도 하면서도 즐거우면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